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일을 하며 사는 30대 후반 회사원 여자입니다. 직장도 탄탄하고 커리어도 나름 괜찮다고 자부하는 편이라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저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저는 고아였거든요. 고아원에서 세상을 배우며 자랐죠.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물론 저를 잘 돌봐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최근 저는 그런 제 인생을 한 번에 완전 180도로 뒤바꾸게 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부터 저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이고요. 오늘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부모가 있긴 했어요. 사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 단 한 명뿐이지만요. 저는 고아원에 오기 전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10살까지 엄마와 살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기억을 하는 한 아빠란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엄마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아빠란 존재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궁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었죠. 네. 고작 10살이었던 저였지만 매일매일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가 버거웠어요. 제 엄마는 엄마와 달랐기 때문이었죠. 제 엄마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였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건전한 일을 하시지 않는 것만은 확실했죠. 종일 잠을 자다가 느지막이 일어나 화려한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집을 나갔다가 새벽이 넘어서야 잔뜩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할 일론 적합하지 않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은 없어요. 아니, 늘 무섭고 불안하고 불행했던 기억만으로 가득했죠. 엄마가 오후 늦게 일어나 씻고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불안함에 떨었어요. 아마 5살 정도였을 거예요. 엄마를 붙잡고 제가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밤에 혼자 깜깜해서 무서워요. 아이씨, 왜 이래?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게 진짜 왜 이래?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네? 엄마. 나! 밤에 저 자면 되지 뭐가 무섭다고 지랄이야? 이게 좀 컸다고 별짓을 다 해? 오냐, 네가 그동안 벌을 덜 받았지? 어? 엄마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손이 될 곳이 어디 있다고 엄마는 거침없이 손을 휘둘렀죠. 그 어린아이 혼자 밤을 홀로 지새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TV도 밤이 깊으면 모든 방송이 끝나던 때였어요. 그러면 저는 몸을 웅크리고 혼자 훌쩍이다가 지쳐 기절하듯 잠이 들곤 했죠. 그러다 새벽에 엄마는 늘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 엄마라도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면 엄마는 귀찮다는 듯 저를 휙 밀어냈죠. 그리고는 방 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술에 취해 온갖 욕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아, 진짜 내가 너만 아니면 너만 아니면 내가 이 팔자 고치는 건데. 아이씨, 야, 물이나 떠와. 네, 그런데 엄마, 저 죄송한데요. 배고파요. 아이씨, 이게 또 짜증나게. 대충 네가 알아서 처먹어. 내가 네 밥까지 챙겨 먹어야 해? 엄마는 제가 밥을 먹는지 어쩌는지 옷은 갈아입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나마 기분이 좋은 날이면
10,000원짜리 몇 장 던져주기도 해서 그걸 모아두었다가 낮에 동네 슈퍼에 가서 빵이나 우유를 사 먹었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출근하기 전 끼니를 때운 라면이나 배달 음식 남은 걸 먹기도 했어요. 어쩌면 기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건 말이에요. 엄마는 저를 싫어했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죠. 저에 대한 애정 같은 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느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손이 올라갔고 발길질도 예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고 나선 엄마가 낮에 잠들어 있을 동안은 집을 나와 밖을 배회하고는 했어요. 엄마가 한참 고나게 잠들어 있는데 제가 어쩌다 실수로 엄마를 깨우기라도 하면 더 난리가 나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눈이 있었죠. 학교에 가 있어야 할 나이에 어린 꼬마가 날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얇은 옷 하나만 입고 할 일 없이 동네를 헤매고 있으니 눈에 띄었겠죠. 그런 저를 눈여겨보고 딱하게 여긴 분은 동네 슈퍼 아줌마였어요. 하루는 제가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은 채 동네를 헤매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이리 들어와. 춥지? 응? 괜찮은데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돼요? 그럼. 아유, 손도 다 얼었어. 너 왜 잠바도 안 입고 나왔어? 응? 엄마는? 이리로 와. 여기 아줌마 옆으로 와서 앉아. 여기 전기장판 있어서 따뜻해. 그날따라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엔 너무 추웠던 저는 아주머니의 부름에 못 이기는 척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는 카운터 뒤 전기장판이 깔린 자리에 저를 앉히고 담요도 둘러주셨죠. 그리고 빵 하나와 따뜻한 유자차도 쥐어주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그걸 먹어치웠고요. 그러고는 까무룩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종일 추운 날씨에 얼었던 몸이 녹은 데다 배가 불러서 노곤해졌던 것이죠. 그러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무심히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토닥이며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바닥, 제 등을 일정하게 토닥이는 부드러운 손길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어나자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시더라고요. 너 여기 뒷집 지하방 사는 애지? 네. 같이 있는 그 아가씨. 아니, 그 사람이 엄마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시더니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주셨어요. 추운 날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로 와, 응? 아줌마가 심심해서 그래. 같이 TV나 보자. 그래도 돼요? 그럼. 너 우리 슈퍼 단골이잖아. 여기 와서 빵이랑 우유 사가고 그랬잖아. 그치? 그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본 따뜻하고 친절한 어른이셨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그 겨울을 그다지 춥지 않게 보냈어요. 엄마가 출근을 하면서 보일러를 끄고 나갔기 때문에 집에는 늘 냉기만 흘렀거든요. 엄마가 퇴근한 새벽이 되어야 방 안에 온기가 돌았죠. 하지만 슈퍼 아줌마 덕분에 살만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슈퍼로 갔지만 아주머니는 늘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저를 반기시며 언제나 따뜻한 유자차와 빵을 주셨어요. 가끔은 제가 아주머니 일을 도우려고 하면 저를 말리며 이러셨어요. 애는 일하는 거 아니야. 넌 여기 앉아서 빵이나 먹고 TV나 보다가 잠이나 자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차라리 그 슈퍼 아주머니가 내 엄마였다면,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 날도 많았어요. 그냥 저를 보면 예쁘다고 웃고 더듬더듬 아주머니가 보는 신문을 읽으면
잘한다고 웃는 그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아직 글쓰기에 서툰 저를 위해 어디선가 글씨 연습하는 공책과 연필도 사놓으셨어요. 글씨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절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제가 동네 슈퍼 아주머니 옆에 앉아 우유를 마시면서 글씨 연습을 하고 있는 걸 출근을 하던 엄마가 보고 말았던 것이죠. 열심히 글씨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슈퍼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더니 엄마가 슈퍼로 뛰어들어왔어요. 야! 인연이 어디가 있나 했더니 여기에 있었어? 당장 안 나와?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여기 잠깐 있었을 뿐인데. 이건 나요. 당신이 뭔데 남의 딸이 간섭이야? 내 딸이야. 그 팔 안 놔? 그 길로 저는 엄마에게 질질 끌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서운 매타작을 받아야만 했죠. 그 이후로 저는 겁이 나서 다시는 슈퍼로 가지 못했어요. 한 번만 더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각오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엄마가 잠들어 있는 낮 동안 저는 방바닥에 다 쓰지 못한 글씨 연습만 손가락으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희 집 현관 밖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두들기더군요. 임미숙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뭐라고요? 경찰? 네, 신고가 들어왔으니 문 열어보세요. 바로 슈퍼 아주머니가 신고를 하신 거였어요. 끌려간 이후로 보이지 않았던 제가 걱정이 되어 상태를 좀 봐달라고 신고를 했던 것이죠.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문 밖에는 경찰 2명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슈퍼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앙칼지게 대꾸했죠. 당신들이 뭔데 간섭이에요? 내 딸 내가 잘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해서요. 얘야, 경찰 아저씨한테 와볼래? 야, 네가 대답해봐, 어? 내가 뭐 너를 어떻게 하기라도 했니? 어? 당연히 겁에 질린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당시만 해도 이런 일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찾아와 대충 둘러보고 그냥 엄마 말씀 잘 들어라 하고 돌아가는 게 끝이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인데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인식도 컸고 관련 법도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어요. 경찰이 오긴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엄마는 앙칼지게 쏘아붙였죠. 내 딸 내가 알아서 키워. 당신들이 뭔데 상관이야.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가세요. 엄마는 겸연쩍어하는 경찰들과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슈퍼 아줌마를 무시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끝이었죠.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을까? 엄마는 갑자기 새 옷을 사와서는 저를 싹 갈아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갔다 내린 낯선 시장통에서 엄마는 제 팔을 부여잡고 이랬어요. 너, 네 이름이고 뭐고 살던 동네고 다 모른다고 해. 알았어? 네. 인연이? 말 똑바로 안 해? 등짝으로 매운 손길이 날아들어왔어요. 네 이름이고 뭐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엄마는 돌아서 가버렸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알아서 하라는 말만 남긴 채 말이죠. 저는 그렇게 버려졌어요. 사실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굶지도 맞지도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저는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 경찰서로 찾아갔죠. 그리고 경찰 아저씨를 붙잡고 이랬어요. 저 고아예요.
갈 곳이 없어요. 저 좀 고아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부터 아동센터를 거쳐 여기저기 떠돌다 고아원에 오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물었어요. 제 이름과 나이를 묻고 그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지만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죠. 단지 엄마가 시켜서만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고아원에 간다면 굶지도 않을 것이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무엇보다 저에게 손을 대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아동센터에서 저는 불안해하고 울면서 엄마를 찾는 다른 아이들과는 행동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엄마를 찾거나 무서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하게 행동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지내게 될 고아원에 도착해 만난 원장 선생님은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응?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도 저는 다른 선생님들의 말도 잘 듣고 규칙도 잘 지키는 조용한 아이였죠. 하지만 저를 며칠 동안 관찰했던 고아원 원장님은 저의 행동을 보고 제가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에서 과도한 체벌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없었고 조용한 데다가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물건을 꺼내려고 손을 올렸더니 제가 기겁을 하면서 몸을 웅크리는 것을 보고 확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원장님은 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저를 달래면서 물어보셨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지만 네 나이는 알아야 해. 다른 건 안 물어볼 테니 몇 살인지만 말해줄 수 있어? 10살이에요. 그렇구나. 고마워. 대답해줘서. 그럼 다른 곳에서 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어? 제가 겨우 용기를 내어 대답하자 원장님이 다시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어?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니. 한 번도? 네, 그냥 없어요. 그럼 글자는 누가 가르쳐줬어? 그것만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냥 혼자서요. 길에 있는 간판 보고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제 대답에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기겁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전부 다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원장님은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죠. 제 상태를 본 의사가 이랬다고 해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지만 그 정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8살보단 나이가 많은 게 맞아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원장님은 부랴부랴 출생신고에서는 저를 바로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학교였죠. 그때가 막 더워지려고 하던 5월이었어요. 처음엔 제 상황을 이해한 학교의 배려로 저는 1학년 교실에서 꼬끄마들과 수업을 받았고요. 처음 가보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원장님은 밤새 걱정을 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나 신이 나고 재미있었어요. 내 책상과 의자가 있는 것도 신기했고 글씨만 써도 칭찬을 받고 책만 읽어도 칭찬을 받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렇게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땐 원장님과 고아원 도서관에서 따로 공부를 했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3학년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름방학 2달 동안 초등학교 2학년의 진도를 다 따라잡았어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공부 비슷한 걸 한 적도 제대로 된 책을 읽은 적도 없었어요.
글자는 집에 굴러다니는 잡지나 신문 조각을 보다가 스스로 깨쳤으니까요. 제가 엄마와 지냈던 집에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동화책이 있을 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읽었던 동화책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무리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했죠. 하지만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늘 학교 도서관에서 파묻혀 살았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이죠. 수연이는 책이 그렇게 좋아? 네, 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도 도서관 있으니까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마음껏 읽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저는 고아원에서 원장님 성을 따라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박수연이었죠. 하루 종일 책만 붙들고 있는 저를 걱정스럽게 보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좀 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뛰어노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만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실컷 책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과거의 우울하고 침울했던 아이는 사라지고 그저 약간 내성적인 책벌레, 모범생인 박수연만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랐어요. 학교에선 성적 좋은 모범생이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규칙도 잘 지켜서 선생님들에게 나름 이쁨도 받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진 못했어요. 저는 어느새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단 한 명,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고아원 원장님이셨죠. 그분은 저에게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제가 무엇을 하든 믿어주는 사람은 원장님 하나였고 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원장님이었죠. 나이가 좀 들어서는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는 동생들을 저는 잘 돌봤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그 작은 가슴에 품고 버림받아 고아원으로 온 아이들을 저라도 품어주어야 할 것만 같아서였어요.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빨리 책 가지고 오세요. 저요? 누나, 내가 1등으로 왔어요? 아이고, 잘했어. 그럼 다들 책 골라왔어요? 이제 읽을 테니 잘 들어야 해요. 조용히 잘 들어야 골라온 책을 읽어줄 거예요. 자, 얼른 누워요. 매일 저녁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각자 골라온 책을 한 권씩 읽어주었죠. 동화책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엄마랑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늘 부러웠던 저는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비슷한 추억을 가지고 자랐으면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잠드는 것을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물론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읽어야 했지만 말이에요. 애들 다 자? 매일 저녁마다 안 힘들어? 괜찮아요. 애들이 깔깔대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 피로가 싹 풀려요. 너도 아직 애야. 그리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너 대학 안 갈 거라고 선생님에게 그랬다며. 네. 사실 제 형편에 대학까진 무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상업고 가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네가 공부를 잘했으니 그렇지. 지금 성적도 높잖아. 대학 가. 가서 하고 싶은 공부해. 등록금 걱정은 말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고아원을 나가야만 했어요. 법이 그랬죠. 나라에서 독립정착금을 주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디 방 한 칸 얻을 보증금도 되지 않았어요. 어찌 방을 얻는다 해도 당장 생활비며 먹고 살 문제가 현실로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아원 출신들은 상고를 가서 일찍부터 돈을 벌어요. 하지만 제가 여상을 가려하자 원장님이 큰 반대를 하셨어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저 역시 욕심이 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점점 독립의 시간이 다가오자 자신이 없어졌어요. 당장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공부시킬 거야. 그러니 네 인생만 보고 가, 응? 막상 해보면 널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어디 숨어있던 수호천사라도 나타날까요? 그럼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바른데. 나는 사람에겐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 너도 네 운명을 믿어봐. 사실 운명 같은 걸 믿진 않았지만 도전은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다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일자리를 구해도 되잖아요. 저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물론 원장님이 대학 등록금을 대준다곤 하셨지만 그런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4년 내내 등록금을 받고 기숙사에서도 지낼 수 있는 조건이었죠.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원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저는 고아원을 떠나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성실히 살았죠.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았더니 대학 졸업도 금방 오고 또 회사에 취직도 되더라고요. 기적과도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당당한 어른이 된 거였으니까요.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내복을 사고 아이들 과자도 바리바리 싸서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먹고 자며 자란 곳에 이제는 당당히 어른이 되어 제가 번 돈으로 선물을 사서 가던 그날이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원장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종종 월급을 타면 고아원에 가서 애들을 보기도 하고 고아원 일을 돕기도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어주면 재웠던 아이들이 하나씩 커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들도 보이더군요. 저처럼 대학을 가기 싫다고, 일찍 취직을 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윤수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길을 잃고 헤매다 들어와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고 제가 읽어주는 책을 듣다가 자던 아이였어요. 공부해서 뭐해요? 저는 빨리 돈 벌 거예요. 사업할 거라고요. 그래? 사업은 뭔 돈으로 하시려고? 일단 나가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좀 벌고요. 그거 모아서. 저는 철없이 떠드는 윤수에게 꿀밤을 먹였어요. 아마 10여 년 전에 저를 보는 원장님의 마음이 딱 그랬겠죠. 돈 벌려면 공부부터 해야지. 사업은 아무나 하니? 얼른 졸업하고 와. 그리고 돈 벌어서 등록금 갚아라. 응? 네? 누나가 왜요? 너 돈 많이 번다며. 이자까지 쳐서 많이 받으려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동생들을 많이 도왔어요. 등록금을 내주기도 하고 방을 구할 때 도우기도 하고요. 그때가 제가 30 중반이었고 회사에서도 연차가 쌓여 연봉도 꽤 높았기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원장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냥 늙어서 그런 것만 같다고 하셨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시고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만 해도 늘 알았다고,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제가 하루 휴가를 내서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아원 다른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원장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몰래 연락하는 거야. 원장님, 암이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당장 휴가를 내고 허겁지겁 고아원으로 달려갔더니 그 사이 원장님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원장님 몰래 저에게 전화를 하신 이유도 따로 있었죠. 수연아, 네가 좀 설득을 해봐. 병원에서 당장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자리 비우면 여기 어쩌냐고 버티고 계셔. 네? 뭐라고요? 병원비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일단 수술 예약을 했어. 모레까지 가야 해. 그러니 얼른 설득을 좀 해봐. 원장님은 완강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늙은 몸 괜히 가서 수술하고 고생하고 돈 쓰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계셨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나 그렇게 일찍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럼 원장님, 제 걱정 좀 해주세요. 너? 네 걱정은 나야 매일 하지. 그럼 원장님 이렇게 수술 안 받고 버티시다가 무슨 일 나면 제가 어떻게 할지 걱정 안 되세요? 아니, 너 지금 아예 협박하는 거야? 나 그 정도 아니라니까.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힘들 거라고 했다면서요. 이렇게 버티다 원장님에게 무슨 일 생기면 저거 애들이고 뭐고 어떻게 될지는 생각 못 하셨어요? 저는 억지를 부렸어요. 수술받지 않겠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 당장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랬던 것이죠. 마음대로 하세요. 수술 받지 말고 여기 계시면 저도 여기 다시 눌러 앉을 테니까 그깟 퇴사 그냥 관두죠 뭐. 그깟 퇴사라니. 네가 얼마나 거길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 얼마나 원장이 걱정하는지 알면서 아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젠 저희 말 좀 들으세요. 병원비 걱정 좀 하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저희는 웃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제발 대학을 가라고 하시던 원장님에게 이제는 그 아이가 커서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제발 병원에 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설득에 결국 원장님은 병원으로 가기로 하셨죠. 수술도 잘 받고 말이죠. 원장님 병원 소식을 듣고 그동안 원장님이 키워놓은 여러 동생들도 찾아왔어요. 그중 간호사로 일을 하는 동생이 원장님을 자신의 병원으로 입원시켰어요. 그 지역 근처에 사는 동생들이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하기로 했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걱정을 덜기 위해 회사 휴가를 내고 고아원을 좀 돌보기로 했어요. 장기 휴가를 낸 것이죠. 회사 근속연수도 길었고 제 사연을 아시는 상사분의 배려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 고아원은 오래돼서 낡은 곳이기도 했고 원장님 개인 재단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다 보니 적자도 심각했고 운영도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다른 선생님들은 그저 살림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시는 데다가 나이도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고아원을 경영할 사람도 필요했고요. 제가 학교에서 회계를 전공하기도 했고 회사 경영팀에 근무를 했으니 원장님을 대신해 고아원 경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심각하더라고요. 경영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진짜 지금껏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죠. 조금씩 들어오는 후원금과 얼마 남지 않은 재단 기금, 그리고 원장님 사비를 거의 다 쏟아 부어가며 꾸역꾸역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저는 회계를 정리하고 고아원을 살리기 위해 밤잠 못 자고 일을 했어요. 이러다간 고아원이 남의 손에 넘어가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느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거기 대충 18년도 정도 전쯤 들어온 남자아이 있나요? 나이는 8살 되었어요. 아,
자료를 좀 찾아봐야 해요. 8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이 2명 들어오긴 했네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정말요? 제가 아들을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지금 찾는 중인데 다른 곳은 자료가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갈게요. 자료 좀 찾아주세요. 네네. 간단한 인적사항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놓을게요. 그 목소린 간절하게 부탁을 하며 거의 흐느끼다시피 했어요. 저는 왠지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나 간절한 바람을 가진 분이 꼭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보통 다른 기관들은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서류를 중앙으로 보내거나 심지어 폐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사립재단이라 원장님이 차곡차곡 전부 보관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 즈음에 저희 고아원으로 입소한 남자아이 3명의 서류를 찾아놓았어요. 그중 1명은 윤수였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고아원 마당이 소란스러웠어요. 나가보니 마당으로 갑자기 벤츠 넉 대가 들이닥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한 대에서 화려하게 꾸민 나이든 귀부인이 내리더군요. 아마 그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는 사람인 듯 보였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호화로운 벤츠가 그것도 넉 대씩이나 말도 없이 고아원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 뭐랄까요? 놀랍다고나 할까요? 차에서 내린 우아해 보이는 귀부인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 높은 하이힐을 또각또각하며 그 부인이 저에게 다가오자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어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공포감이 깨어나며 저에게 경고를 하는 거였죠. 그 부인의 손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을 내밀며 간절하게 그러더군요. 잃어버린 내 아들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저는 그 부인의 손에서 사진을 건네받았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 부인이 귀여운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둘의 옆에는 노할아버지가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전부 낯선 사람이었지만 전 그 사진 속 부인, 그 여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 부인이 차에서 내릴 때부터 저는 벼락치듯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립지도 생각나지도 않아 저 스스로 완전하게 잊었다고 여겼던 그 얼굴.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도 그 부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노부인도 이상하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렸어요. 엄마? 네? 그 소리에 귀부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의 감정이 얼굴로 스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귀부인은 바로 침착을 되찾고 이랬어요. 네, 엄마를 잃어버린 불쌍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네? 원장실이 어디예요? 그리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김 비서님, 양 비서님,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 혼자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그 귀부인은 줄줄이 차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말하고 제 뒤를 따르더군요. 같이 온 사람이 못돼도 5-6명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했으니까요. 원장실로 그 부인을 안내하고 원장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철썩! 갑자기 눈앞에 불이 번쩍였어요.
저는 간신히 문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죠. 그 여자가 제 뺨을 날린 거였어요. 찌릿한 통증과 함께 얼굴이 부어오르더라고요. 불의의 일격에 제가 고개를 돌렸더니 그 여자, 제 친모가 독사 같은 눈을 부라리며 그러더군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방해해? 너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지? 나를 알아보긴 알아본 모양이에요. 당연하지.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10살까지 키웠는데 내가 널 못 알아봐? 독한 년. 너 누가 시켰어? 그 할배 큰아들이 시키던? 무슨 헛소리예요. 전화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 당신 손으로 직접 한 거잖아. 목소리 낮춰. 밖에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진짜 끝까지 내 인생에 얼쩡거려. 기가 차더군요.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가세요. 내가 얼쩡거린 게 아니라 당신이 찾아온 거니까. 너 알고 그랬지? 일부러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 협박하러 왔어. 그치? 내가 네 속 모를 줄 알고? 저런 인간이, 고작 저런 인간이 제 친모였어요. 한때는 그립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친모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혼자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친모를 두고 저는 원장실을 먼저 나왔어요. 헛소리 말고 여기서 기다려요. 서류 가져올 테니. 싫어하지 마. 어디서 헛수작이야. 지금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나와서 어디 나랑 복도에서 한판 붙어볼래요? 같이 온 분들에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할까요? 저기... 그렇게 저는 원장실을 나와 밖에서 친모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들에게 다가갔죠. 명함과 연락처를 달라고 말이죠. 지금 사모님이 오시느라 말 걸기가 그래서 혼자 시간을 좀 드렸어요. 제가 나중이라도 다른 단서를 찾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려요. 네? 아들 잃어버리시고 전국 방방곡곡 안 뒤져본 곳이 없어요. 지금 회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짜 꼭 찾으셔야 해요. 아, 회장님이 아프세요? 네,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사모님이 뒤늦게 보신 아들인데 죽기 전에 꼭 만나셔야 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친모에게 아들과 맞는 아이는 없는 것 같으니 이미 돌아가라고 했어요. 친모는 그럴 줄 알았다며 이를 갈았어요. 너 경고하는데 어떤 놈들이 접근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몰라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진짜 그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하마터면 저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고개를 끄덕일 뻔했어요. 그 정도로 친모는 아직도 서슬이 퍼렇기만 했죠. 그동안 어떻게 신분 세탁을 했는지 우아한 외모에 곱게 늙었지만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예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밤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아까 친모에게 받아두었던 정보와 보았던 사진을 토대로 서류를 싹 뒤져서 한 아이를 찾아내었어요. 바로 윤수였죠. 제 짐작이 맞다면 친모의 아들은 윤수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라 같이 자란 아이는 아니지만 정이 가고 착했던 아이였죠.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되었다고만 해요. 고아원에 와서도 계속 울기만 하고 제가 읽어주는 책을 너무나도 좋아하던 아이였죠. 그렇게 대학 가기 싫고 돈 벌겠다더니 지금은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엊그제만 해도 전화가 왔었어요. 누나, 원장님은 좀 어때요? 수술은 잘 하셨어요?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괜찮아. 원장님 수술 잘 되셨어. 넌 학교 생활은 어때? 너무 좋아요. 누나 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 이제 시험 끝났으니 바로 병원 가볼게요.
이러면서 밝게 웃었던 목소리가 귀에 아직도 남아 있었죠. 저는 윤수의 파일을 뒤져보았어요. 윤수는 한밤중 외딴 도로에 혼자 버려져 있다가 지나가던 순찰차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발견 당시 충격이 너무 컸던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바로 인계된 아동센터 메모에서는 등짝과 엉덩이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충격으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불안해 보인다고 했어요. 아마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양육을 받다가 벌어진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여져 있었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애써 잊으려 했던 저의 과거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미리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비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보육기관 의무사항으로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제가 직접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찾아오신 사모님께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네? 비밀이요? 중요한 일이니 사모님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또 혹시나 했다가 아니기라도 하면 사모님 충격받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요. 그날도 엄청 충격받으셨던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주시죠?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다행히 머지않아 연락이 왔어요. 저는 윤수의 아버지라 생각되는 분을 만나러 나갔어요. 회장님이란 분은 나이가 거의 90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정해 보이셨어요. 인상도 좋고 말투에 인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윤수 성격은 이분을 닮은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아드님을 찾은 것 같아요. 아직 본인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머리카락이나 그런 걸 주세요. 먼저 정확히 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검사 의뢰하세요. 검사빈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비서님과 같이 가서 그 아이 것도 채취해서 검사할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모님, 잃어버린 아드님 엄만 제 엄마이기도 해요. 그것도 못 믿으시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셔도 좋아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모조리 다 해드렸어요. 그 회장님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지금 이를 악물고 사모님이 아들 찾는 이유는 유산 때문이더군요. 회장님 돌아가시면 그분은 쫓겨날 처지라고 하던데?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매일매일 아이를 찾아 헤맨 사람이에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회장님. 이렇게 재력이 많은데 4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리고 지금껏 못 찾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건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아이라도 없으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지금 밤낮 없이 아이를 찾는 게 분명해요. 엄마에겐 모성애 따윈 없으니까요. 저는 윤수의 기록 카드와 처음 우리 고아원에 왔을 때 보였던 부적절한 양육 방식, 아이가 보였던 행동을 기록해둔 것을 보여드렸어요. 저 역시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전 잘 알 수 있었죠. 지금 윤수는 겨우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까지 전부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 다시 해요. 그걸로 저는 회장님 비서와 윤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냥 얼굴 보러 왔다, 밥 사주러 왔다 하고 둘러대면서 같이 밥을 먹고 보냈고요. 저희는 윤수가 밥을 먹었던 수저를 챙겼어요. 그리고 회장님 머리카락과 제 것까지 해서 다 검사를 맡겼고요.
결과는 금방 나왔어요. 윤수는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윤수와 이분남매 지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가 나왔던 바로 그날 친모는 회장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쫓겨나면서도 친모는 강크게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주장을 했다고 해요. 완전히 악에 받쳐 난리를 떨었던 거죠. 무엇보다 뒤늦게 찾은 자기 아들 윤수에겐 관심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자거나 같이 만나자는 말보다도 재산을 가지고 갈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 모습이 회장님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였죠. 친모는 자신이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친모는 저를 내다버리고 1, 2년 있다 어찌어찌 회장님을 만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신분 세탁을 해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 여자인 척했고요. 그때 회장님은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그런 노인을 30대의 여자가 지극정성으로 대했으니 누가 안 넘어갔겠어요. 그러고는 임신을 해서는 바로 집으로 들어앉았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아들 하나 낳고 편히 살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온 것이라 했어요. 하지만 윤수가 4살 때 여행을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도저히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당시 미국 출장 중이었던 회장님이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매일 술을 마시기도 하셨다고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게 된 윤수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나 5살이었지만 기억해요. 엄마가 호텔방에 나만 두고 밤마다 나가서 술 마시고 다른 남자랑 들어오고 한 거. 뭐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나 다 기억해. 내가 그거 아빠에게 말하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나를 후려치고 차에 태워서 멀리 가다가 한밤중에 내리라고 한 거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아?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너희 자식 전현이랑 짰지요? 니들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거야? 이 집 큰아들이야.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김비서 당장 끌어내. 진실은 추악했어요. 저도 버리더니 그녀는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였죠. 오직 돈만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회장님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친자식을 한밤중에 도로에다 내려놓고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회장님은 사실 친모가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사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늙고 힘이 없는데 젊은 여자가 매일 울면서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저럴까 싶어서 말이죠. 낭비도 심하고 술과 남자를 가까이 하며 방탕하게 사는 걸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셨던 거예요. 자식 잃은 애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 하지만 원래 친모는 그런 년이었던 것이죠. 저는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아동 양육과 유기 혐의로 친모를 고발했어요. 윤수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확실한 증거도 없고 오직 우리의 증언뿐이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벌을 다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와 윤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그 친모년을 처벌하고 윤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회장님은 펑펑 통곡을 하면서 훌쩍 커버린 아들을 품어주었고요. 윤수 역시 그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치료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회장님은 제 손도 잡아주셨어요. 내 아들 누나이니 여기서 같이 지내자꾸나. 내 아들 찾아주었으니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그 이후로 회장님은 저희 고아원에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예 따로 윤수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어서 고아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운영비 걱정 없이 고아원은 잘 운영될 수 있게 되었어요. 원장님은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잘 회복되어서 고아원으로 돌아오셨어요. 회장님은 원장님의 모든 병원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도 전부 비용 부담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회장님은 이러셨죠. 우리 아들 이제껏 잘 키워주시고 품어준 은혜는 잘 갚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라도 윤수가 부모님을 찾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회장님은 저에게는 자신의 회사로 들어와 일을 하라고도 하셨어요.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회사는 꽤 튼튼한 중견기업이라 누구나 한 번은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직장이긴 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오래 일에 정든 옛 직장도 있었고 눈치도 보였거든요. 사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결혼을 해서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고 계셨어요. 그랬다가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오랫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다 일가를 이루자 외롭고 적적한 마음에 뒤늦게 사교 모임 같은 곳에서 제 친모를 만나셨던 거고요. 친모는 어찌어찌 신분을 숨기고 상류층 모임에 접근을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때 회장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젊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다가오는 데다 뒤늦은 나이에 임신까지 했으니 정말 좋으셨고요. 하지만 당시 이미 장성했던 자식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결국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던 것뿐인데 그걸 몰랐던 친모는 회장님이 나이가 들자 이대로 아들도 없인 자신이 쫓겨날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제야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것이었죠. 그전엔 아들을 찾는 신용만 했던 거였어요. 제가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회장님의 큰아들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력도 좋고 경력도 좋으니 고아원 걱정은 하지 말고 같이 일해봅시다. 저 지금 수연 씨 스카우트 하러 온 거예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해서요. 괜찮을까요? 나 역시 어린 동생 잃어버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 동생 지켜줘요. 드라마에서 보면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막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성격으로 나오잖아요. 배다른 자식이 나타나거나 숨겨둔 자식이 등장하면 미워하고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더라고요. 회장님은 물론 그 자식분들도 다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 아드님과 따님도 입을 모아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모가 싫었던 것이지 아이마저 미워한 것은 아니라고. 아이가 그렇게 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못마땅해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으니 안심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의 사업체는 지금 큰아드님이 물려받아 더욱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간 일을 했던 회사를 정리하고 그 회사로 들어가 승진은 물론 좋은 연봉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혹시라도 제 행동이 회장님이나 지금 사장님에게 누가 끼칠까봐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자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사장님이 하루는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수연 씨, 우리 회사 통째로 가져가려는 욕망이라도 생긴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장님 욕먹게 할까봐 그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자네 부서에 간만에 일 잘하는 사람 스카우트 해왔다고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깐깐한 김이사도 자네 칭찬하더라니까? 정말요? 아, 다행이에요.
그리고 사석에선 그냥 오빠라고 해요. 사장님은 무슨. 저는 그렇게 회장님 가족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어요. 때로는 다정하게, 또 때로는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지금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요. 윤수는 대학을 다니면서 회장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못다한 시간을 보내며 딱 그 나이 또래의 천진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어요. 저에게 가끔 이런 농담도 하면서 말이죠. 누나, 내가 밥 사줄게. 가자. 됐어. 내가 사줘야지. 네가 뭔 돈이 있다고? 나 이래봬도 부잣집 아들이야. 아버지가 누나랑 밥 먹으라고 카드도 주셨다고. 내가 부자의 맛을 보여줄게. 까분다 까불어. 친모는 결국 구속이 되었어요. 형량은 고작 1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콩밥이라도 먹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빈몸으로 쫓겨났으니 쓸쓸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혼자 외로운 노년을 잘 견뎌내셔야겠죠. 재판정에서 친모는 울부짖었어요. 저를 붙잡고도 싹싹 빌었고요. 민지야, 내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실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구원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려고, 다시 찾아가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 놓으시죠. 그리고 제 이름은 민지 나부랭이가 아니고 박수연이에요. 당신과도 호적이고 뭐고 엮인 거 없으니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아들, 잘 생각해봐. 응? 엄마가 그냥 그날 잠깐 기다리라고 했잖니. 너가 이 엄마 말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은 거잖아. 기억 안 나? 너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나지? 친모는 끝까지 추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저희는 제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 그때 저를 보듬어 주셨던 슈퍼 아주머니도 찾아내어 증언을 받았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한껏 늙은 모습으로 저를 보자마자 많이 우셨어요. 내가 그때 차라리 너를 숨겨놓고 도망을 칠 걸 생각까지 했어. 네가 갑자기 없어져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휴.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가끔 그 아주머니와도 연락을 하고 이제는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윤수와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회장님과 함께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겐 갑자기 오빠도 생기고 언니의 동생과 조카들까지 갑자기 가족 부자가 되었죠. 어떨 땐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기도 해서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사람에겐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운명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뒤늦게 되찾은 제 행복을 계속 잃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이런 앞날에 행복이 계속 가득하기를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